안녕하세요. 제가 20대 후반에 약 2년 정도를 만난 남자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사귀면서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의 감정까지는 솔직히 느껴본 적이 없으나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자주 했었죠.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서로가 통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과 결혼하는 과정은 멀리서 보자면 아주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된 듯 싶었으나 가까이서 뜯어보자면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기분이 아리송한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겠다며 인사를 드리러 갔던 자리에서 그런 찝찝함이 들었거든요. 원래는 시댁에 방문해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하루 전에 갑자기 시부모님 측에서 집이 아니라 식당에서 먹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따랐죠. 그런데 저한테 그 말을 전하는 남편의 표정이 되게 머쓱해 보였고 왠지 제 눈치를 살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집이 아니라 식당이어도 괜찮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그런 남편에게 일부러 씩씩한 미소나 지어주었죠. 시댁 바로 근처의 식당에서 시부모님을 뵈었고 따뜻하게 인사를 드린 뒤에 식사 예절에 신경을 쓰면서 밥도 잘 먹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고 물어보시기도 했고 남편에 대한 일화를 풀어주시기도 하였어요. 긴장된 자리였으나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맞춰서 얌전한 웃음을 지으며 최선을 다해 맞장구를 쳐드렸고요. 남편이 간간히 끼어들면서 대화의 중심을 맞춰갔습니다. 그런데 한 테이블에 둘러앉은 네 사람 중에 단 한 명만 대화에서 동떨어져 있었어요. 시어머니셨습니다. 자꾸만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음식을 깨작거리셨죠. 참다 못한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당신 왜 자꾸 그러냐며 눈치를 주셨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몹시 불편하다는 기색으로 요새 컨디션이 별로라서 입맛이 없다나 뭐라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대략 그런 대답을 내놓으셨어요. 제가 예비 며느리로서 딱딱하게 굴 수는 없었죠. 걱정이 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괜찮으시냐고 조심스레 여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아주 찰나였으나 시어머니께서 저를 확 째려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찰나였지만 저는 장본인이니까 그걸 똑똑히 보았죠. 너무 당황해서 그 뒤로는 얼떨떨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시어머니의 컨디션도 별로이고 하니까 자리는 너무 오래 끌지 않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줬습니다. 저도 크게 동의를 하였는데 그러자마자 시아버지께서 전화 한 통을 받으셨어요. 아이고야, 일을 어째?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당장 먼저 가봐야겠는데. 전화를 받으실 때부터 다급하신 눈치여서 예상은 했으나 역시나 많이 급한 용건이었나 보더라고요. 어차피 자리도 끝나가던 참이었으니까 모두가 흔쾌한 얼굴로 시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민망해하시면서도 빠른 걸음으로 후다닥 시아버지께서는 사라지신 뒤 저는 이제 시어머니를 향해 다음에 또 뵙겠다는 그런 인사 정도나 드려야겠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미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먼저 저보다 입을 여셨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워서 나는 이 결혼 허락 못하겠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옆을 쳐다봤더니 남편이 당황한 채로 저한테 피곤하신가 봐 이렇게 입모양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사람이 피곤하다고 해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럼 반대하신다는 건가요? 그럼 이게 찬성이겠니? 우리 형준이가 훨씬 아까워. 네, 알겠습니다. 저 싫다는 분의 며느리가 되고 싶은 생각 저도 별로 없어서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정중한 목례를 남긴 채로 걸음을 당당하게 옮겼습니다. 심각성도 모르고 멀뚱하게 있기만 했던 남편에게는 절대 따라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고요. 식당에서 먼저 나가던 제 등을 대고 시어머니께서 짜증스레 욕을 하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투정을 부리는 듯한 소리를 듣는 것을 마지막으로 저는 그곳을 빠져나왔었죠. 민영아, 우리 딸, 오늘 어땠어? 별일 없었지? 인사 잘 드리고 대화 잘 나누고 그랬어? 예비 시댁에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으로 알고 계셨던 친정엄마께서는 밤중에 연락이 왔어요.
자취를 하면서 사는 딸이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으신 모양이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저한테 물어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궁금해하시는 목소리였어요. 그런 엄마를 향해 차마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거짓말로 덮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싶었고요. 그래서 한숨을 길게 쉬면서 심호흡을 한 끝에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그냥 이 결혼 안 하려고 해요. 뭐? 민영아, 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너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일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저는 그 집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결혼은 제가 사귀는 남자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의 집안도 같이 딸려오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 이 결혼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제 마음이 그냥 그렇네요. 엄마한테 실망 안겨드려서 죄송해요. 아버지한테도 죄송하고요. 아니야, 민영아. 네가 우리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니? 괜찮아. 우리는 다 괜찮은데. 다만 네가 상처를 받는 일이라도 있었을까 봐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그렇지. 결혼을 할 마음이 사라졌다고만 거듭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엄마의 옆에서 아버지가 우리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다 듣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을 저녁 자리에서 맞닥뜨렸던 것 때문에 기분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고 결혼을 머릿속에 그려왔던 지난날의 제 모습이 우습고 불쌍하게 생각이 되면서 기운이 없어진 상태였는데 부모님의 괜찮다는 말씀과 응원 한마디가 저를 다시금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뭔가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라서 내가 본받고 존경할 만한 점이 많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라서 너무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남의 집 부모님을 보고 나니까 우리 집 부모님이 너무 괜찮으신 분들 같아 보였던 경험이요. 혹은 남의 집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고 나서 우리 집의 강아지나 고양이가 더 예뻐 보였던 경험 같은 거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네요. 저는 사실 아주 어렸을 때는 집이며 부모님을 창피하게 생각했던 아이였는데요. 왜냐하면 친가 외가 둘 다 모두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친가는 시골 깡촌에 있었죠. 저희 아버지는 일남 3녀 중에 막내이십니다. 딸 셋의 아들 하나라니 어렵지 않게 아들을 보기 위해 딸들을 낳았다는 전말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그러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태어나신 아버지의 존재가 집안에서는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겠어요. 아버지만 온갖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라나신 분이었죠. 그런데 예석하게도 친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귀한 막내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별로 보지도 못하신 채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원래도 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요. 제대로 치료를 받아서 좋아져 보겠다는 일념으로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그러면서 더욱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괜히 없는 돈을 들여서 수술을 받았다가 사람이 아예 거동도 제대로 못했다며 온 가족이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힘없는 사람들이라서 병원 측에 당시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했다고 해요. 돈 없고 무식하고 그리고 뒷배 없다고 사람을 그렇게나 무시하더라. 아주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은 들은 척도 안 하더만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그러는 곳이 병원인데 말이야. 병원에서 사람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더라. 그때의 상황을 집안의 장녀인 큰고모가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아파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잘못 받으셨던 이후로 시름시름 앓으며 기력을 잃어가시던 친할아버지께서는 반년 정도를 버티신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작 5살 무렵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태어난 막내 아들 보고서 기뻐가지고 며칠을 밤낮 없이 고심한 끝에 정성스레 이름도 지어주고
그런 행복한 기억을 만들었으니 다행이었지. 병원에서 그렇게 되고 나서 죽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우리 막내만 보면 좋은지 그 고통스러움이 넘치던 얼굴에 씩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었지. 그나마 우리 막내 덕분에 그 양반이 세상 떠나기 전에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었던 거야. 친할머니께서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당신의 막내 자식을 바라보시며 그리 혼잣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어리디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야만 하는 게 친할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겠어요. 그래도 슬픔을 억누르시며 저희 아버지를 보실 때마다 앞으로 꼭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매번 꼭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들을 눈앞에서 다 봐오신 친할머니께서 유독 아버지를 애틋하게 여기시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죠. 친할아버지께서 떠나시기 이전에 좋은 기억을 만들시고 마지막 웃음을 지으실 수 있었던 게 전부 저희 아버지 덕분이라고 믿으시는 분이었으니까요. 누나들의 희생으로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고등학교까지 나온 막내가 바로 아버지이셨죠. 고모들은 세 분 다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들이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아버지는 일자리를 소개받고서 상경을 하게 되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상경하는 것이었지만 그곳에서 일단 살려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막내 동생을 위해 누나들이 그때도 나서주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걸 당연하게 누리는 것으로 생각 안 하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언제나 사랑을 받고 기대를 받고 그렇게 자라올 수 있었던 걸 생각하면 가족들에게 아버지는 고마운 마음뿐이었죠. 고맙고도 미안해서 꼭 언젠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공부도 썩 못했고 대학도 못 갔으니 이제부터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야겠어. 보답을 하는 거야. 아버지는 열심히 벌어서 돈을 절대 허투루 안 쓰셨습니다. 버는 돈은 전부 다 당신의 가족들에게 쓰셨고요. 아버지가 돈을 보내실 때마다 고모들은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여태 받고 누려온 걸 갚을 따름이라고 하셨지만 고모들은 고개를 저으셨다고 하네요. 딸만 있는 집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서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 하셨었고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효도한 것이고 최고의 효자라고 하시면서 고모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죠. 이런 마음씨 넓은 딸들이 어디 있겠나요. 가난했고 그래서 많이 못 배우고 살았으나 마음만은 따뜻했으며 서로를 위하는 집안이 바로 제 친가였습니다. 가족들을 위한다는 자세로 열심히 사셨던 아버지는 절대로 돈을 친할머니와 고모들에게 다 보내며 사신 걸 후회하신 적이 없었지만 처음으로 당신의 몫을 따로 저축해뒀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는가 하면 결혼하고 싶은 여자 만나셨을 때였죠. 결혼할 자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이유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놓칠 수는 없다고 여기셨고 용기를 내셨습니다. 비록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받아달라고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상대가 흔쾌히 수락을 하였습니다. 돈을 크게 따지지 않는 여자였던 겁니다. 당연히 이 여자가 바로 제 엄마이셨고요. 외가도 형편이 가난했어요. 머나먼 시골 깡촌이 아니었다는 그런 배경만 친가와 달랐을 뿐입니다. 양가가 똑같이 가난했는데요. 엄마는 그럼에도 유년 시절부터 아주 성격이 명랑했다고 합니다. 상냥하면서 재치가 항상 넘치시는 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두고두고 얘기하셨던 게 당신의 17 생일 때의 일화입니다. 옆 동네에 사는 사람이 일전에 외할아버지로부터 신세진 것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때의 보답이라고 하며 웬 개를 한 마리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태어난 지 5개월인지 6개월인지 되었다던 백구였어요. 집에 개가 들어왔는데 그때가 마침 엄마의 생일이었으니 외가에서는 그 개를 엄마의 생일 선물인 셈 쳐야겠다고 입을 모았죠. 생일인데 준비된 다른 선물은 아무것도 없었고 남이 갑자기 데리고 온 개 한 마리가 전부였으나 그럼에도 엄마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런 게 행운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평소에 동물을 좋아하셨기에 날아갔듯이 기뻐하셨고요. 뜻밖의 식구가 생겨버렸네. 이름은 뭘로 지을 건가? 이왕이면 영어로 폼나게 지어보는 게 어때? 그리고 개를 구경하겠다며 이웃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름을 짓는 것에 참견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개의 이름을 짓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니
그 유행에 편승하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개 이름을 영어로 짓는다면 단연 해피로 해야지. 해피는 이제 너무 기본적인 이름 아닌가. 좀 더 고급스러운 영어로 가려면 해피 말고 메리로 짓는 게 나아. 해피는 행복이고 메리는 즐거움이니 둘 다 뜻이 좋다면서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택권은 생일을 맞은 엄마에게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메리가 낫다고 하시던 중이었죠. 그러나 엄마는 순한 개를 빤히 쳐다보시다가 이름을 살랑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세상 천지에 개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건 처음 봤네. 다들 실망으로 툴툴거렸으나 엄마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입가에 거셨어요. 개가 유난히 엄마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모습에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것이었죠. 살랑이는 다른 개들보다도 꼬리를 부드럽게 흔드는 특징이 있었고 동네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점을 인지하게 되면서 엄마의 장면 솜씨가 좋았다며 인정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간단한 일화만 보더라도 엄마는 꽤 창의적인 분이셨던 듯 싶어요.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았기에 가방끈은 자동으로 짧아졌고 엄마는 맞춤법도 정확히 잘 모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맞춤법과 상관없이 그 시절에 글을 쓰셨어요. 시를 쓰시기도 했고 당신만의 창작 이야기를 쓰시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단편 소설 같은 것이죠. 대단하셨죠? 그리고 아이디어가 넘치고 센스가 좋으셨던 분이라서 엄마는 서점일, 옷가게 일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죠. 또래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 때 엄마는 공장에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제잘거리며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싶으셨지만 그럴 수 없었고 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된 채로 집에 와서 살랑이를 붙잡고 그날 있었던 일을 주절대시는 게 하루 일과였다고 해요. 하지만 공장의 사정으로 인해 그런 생활마저도 더 하고 싶으셔도 더 하실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셨죠. 그 식당은 어느 가족이 가업으로 운영하는 식당이었는데요. 집에서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를 달려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는 항상 그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대요.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혹여나 멀리서 오는 버스를 못 보는 일이 없도록 눈을 부릅뜨고 다니셨고 다리는 언제든지 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맞춰서 타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셨죠. 저로서는 겪어볼 일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이 전부였죠. 그 식당 측은 공고년이 엄마에게 젊고 팔팔한 인력이라서 써주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알고 그만큼 죽어라 열심히 하라는 소리를 하고는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가 가족끼리 다 해먹고 말았지. 굳이 돈 줘가면서 생판남을 왜 쓰겠어. 그러니 더욱 열심히 하라는 말이야. 쉴 생각은 하지 말고. 어찌나 오만 생색을 다 냈는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정말 매일같이 서러움 속에서 일을 하셨고요. 장사가 한가한때에 잠시라도 엉덩이를 붙이고 쉬려고 하면 득달같이 잔소리가 날아들었고 쉬지 말고 일이 없으면 찾아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압박이 들어와서 마음 놓고 쉬어본 적이 없었다죠. 못 쓰게 된 재료라고 하길래 엄마가 그걸 집으로 가져가려고 하셨다가 머리채를 잡아 뜯기신 적도 있었고요. 야 이년아, 이게 아주 도둑년이네. 네가 뭔데 이걸 슬그머니 가져가려고 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여태까지 우리 가게에서 이것저것 다 훔쳐갔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도둑년이라뇨? 훔치다뇨. 분명히 이거 못 쓴다면서요. 버리게 되어서 귀찮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다 들었는데요. 못 써서 버리든 어쩌든 그걸 네가 왜 손을 대? 네? 어차피 처치 곤란이라고 하셨으면서 제가 버려드리는 것도 안 되나요? 네가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져가서 먹을 거잖아. 내 말 맞지? 버리는 거나 먹는 거나 여기서 못 쓰는 걸 치우는 건 똑같은데요. 이게 오늘따라 주둥이가 왜 이래? 야, 너 잘 들어라. 버리기 곤란해서 썩어버린다고 해도 네가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 꼴을 또 절대 못 보지. 누구 좋으라고 그걸 내어주겠어? 한 번만 더 이러면 그때는 가차없이 내쫓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주 심포가 못된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살랑이를 갖다 주려고 커다란 뼈를 챙기기만 하셔도 심한 욕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꾹 참고 3년을 버티신 엄마가 대단하실 따름입니다. 엄마는 예전에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아는 언니분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개로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다고 그런 연락을 해오자 망설임 없이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식당 일은 피곤하고 불합리하기도 했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전혀 즐겁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배울 점이 없다는 게 엄마의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가서 괜히 눈 뜨고 코나 베이는 거 아니냐면서 외가 식구들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서울로 향하셨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셨던 거예요. 서울에서 만난 시골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신 외할머니께서는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지으셨다고 해요. 뭐가 어쩌고 어쩌는 놈이라고? 사지 멀쩡한 거 빼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놈이라고? 아유, 나 원참. 우리 딸이 얼마나 성격 좋고 싹싹하고 매사에 뭐든 척척 잘해내는데 고작 그런 놈이랑 결혼을 한다니. 말 그대로 어처구니 없어서 하루 종일 힘 빠진 웃음을 픽픽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능대로 표출하셨던 반응과는 별개로 그 결혼을 기꺼이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주 잘나고 훌륭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사윗감을 바란다면 그게 바로 도둑놈 심보이지. 말도 안 되는 걸 바라면 못 쓰는 법이야. 부모된 심정으로 괜히 아쉬울 따름이지. 달리 보자면 둘이 서로가 잘 만났네. 낯선 서울에서 서로를 꼭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잘 살면 되겠네. 외할머니께서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내리셨던 겁니다. 되게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를 닮아서 외가 식구들이 전부 나천적인 건가 싶었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보내셨어요. 정말로 방이 하나뿐이라서 그 좁은 데서 오만 살림을 다 해야 했다고 합니다. 서울살이가 이렇게 팍팍한 줄 알았다면 내가 진작에 돈 관리를 더 잘했을 텐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생각이 짧았어. 남자로서 더 든든하게 처음부터 이끌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아버지는 좁은 단칸방에서 엄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실 때마다 당신의 민망한 심정을 드러내셨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다고 해요.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 옷가게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꿈에 그리던 옷가게 일을 그것도 서울에서 하고 있으니 무척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옷가게 일을 하고 계실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머나먼 시골인 친가보다 서울 근교의 외가가 훨씬 가까웠죠. 아장아장 걸어 다니던 무렵에 저는 외가로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4년 정도를 보냈어요. 그때 부모님이 무척 바쁘셨고 살던 집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늙은 개 살랑이가 저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부드럽게 살랑거리는 꼬리를 제 고사리 같던 손이 몇 번이고 붙잡았었죠. 살랑이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는 단순히 키우던 개 한 마리가 떠난 게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당신의 옛날 그때가 영원히 과거 속에 잠겨버린 게 실감이 나서 그게 슬프다고 하시며 펑펑 우셨어요. 살랑이가 떠나고 저는 다시 서울로 아예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죠. 빌라 집에는 방 2칸에 거실이라고 부를 만한 공간도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는 전에 일하시던 곳 말고 다른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돈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가방을 전문적으로 놓고 파는 가게에서는 짧게 아르바이트도 병행하셨어요. 어렸던 저는 항상 가게의 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옷 냄새를 맡아보고 가방을 만져보며 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루해서 어쩔 줄 모르는 기색으로 구석을 뒹굴거리던 게 그 당시의 제 모습이었죠. 부모님은 과거부터 늘 그랬듯 열심히 사셨고 미천을 장만하여 작게 식당을 내셨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가 억울하게 회사를 잘리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장사를 해볼 작정을 하셨고 식당으로 결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옷 만들고 글 쓰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식당을 해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은 달라. 그것뿐 아니라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도 다를 수 있는 법이란다. 민영이 네가 어른이 되고 나면 이 말이 뭔지 알게 될 거야. 저는 엄마가 식당을 잘하실 수 있을까 의심이 됐는데 경험이나 경력은 무시 못하는 것이더라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예전에 그 악독했던 식당에서 구르고 구르셨던 과거가 이렇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식자재를 비롯한 각종 물건을 나르시고 청소를 하시는 것 위주로 움직이셨고요. 저는 식당 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식당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왜 우리 집이 이러고 사는 걸까 싶었습니다. 더 어렸을 때도 저는 옷가게, 신발가게 구석에 박혀 있었죠. 지겹게 말입니다. 식당은 점점 더 바빠졌고 외가 식구들이 종종 와서 일손을 보탰습니다. 저는 방학이면 멀리 친가에 보내졌습니다. 그 시골에서 여름을 나고 겨울을 나고 그랬습니다. 집에 과자 하나 없고 옥수수나 과일 같은 것만 항상 많아서 저는 그게 불만이었죠. 친할머니께서 저 먹으라고 당신의 장롱에서 비닐에 꽁꽁 둘러둔 지포 뭉치를 소중히 꺼내실 때면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이게 다 가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하니까 못 배웠으니까 평생 이러고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디 멀쩡한 회사에 들어갈 여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용을 쓴 게 자영업인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가 외가 양쪽 다 형편이 어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까 싶었네요. 제가 아직 뭘 잘 모르던 어린 시절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생각하는 게 달라졌거든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 어디 회사 다닌다? 직업 뭐다? 이런 얘기하는 거에 질투도 안 나고 주눅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당당하고 담담하게 말하고 다닐 뿐이었어요. 사춘기는 지나면서 제 안에 사로잡히게 된 사고방식 중 하나는 너는 그래? 나는 이래 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환경이나 조건이 다를 뿐이고 그 사실에만 그쳐야지 그걸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렇게 구는 사람이 문제있고 이상한 것이었죠. 철이 들수록 저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식이 되어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의 2학기 시작될 때까지 부모님은 식당하셨습니다. 정말 오래오래 하셨던 것이었죠. 여러 사정이 겹쳐서 식당을 정리하신 이후로 아버지는 당신의 지인을 따라 기계를 수리하는 것을 소일거리로 하며 용돈벌이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는 친환경 리폼 매장에서 일을 하시게 됐는데요. 필요 없는 커다란 천, 유행이 한참 지난 가방, 이런 것들을 새롭게 물품을 만들어내는 일이었어요. 엄마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분이었죠. 같은 천으로 머리띠와 티셔츠를 세트로 만드셨고요. 가방끈으로 시계줄을 만드셨습니다. 엄마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들은 인기가 많았어요. 직접 만드신 천가방을 엄마는 항상 어깨나 손목에 끼고 다니셨죠. 그 모습을 보며 수험생활을 했던 저였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무난한 수준의 4년제 대학에 들어갔고요. 자식이 어느덧 이만큼 자라서 대학을 갔다는 것에 감격하신 두 분이 눈물을 훔치셨고 저는 앞으로 꼭 효도하는 자식이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때를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모아왔던 두 분이 제 등록금을 턱턱 내주시는 것을 보고 뜨거운 존경심이 피어오르기도 했었고요. 열심히 살아오신 두 분의 지난날의 존경을 보내며 저 또한 게으름 부리지 말고 그렇게 살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이 되었어요. 1학기가 끝나자마자 방학 때는 일을 몇 개 더 늘려야 하였고요. 그해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는 엄마에게 명품백을 선물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샤넬백이었어요. 까맣고 영롱한 가방을 보고 엄마가 놀라셨죠. 이런 걸 뭐하러 샀어? 네가 돈이 어디에 있어서. 학생이 어떻게 이런 거를 사? 아휴,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게 벌었을까. 나는 이거 못 받는다, 민영아. 네가 가서 이거 환불해라, 응? 엄마, 그러지 말고 꼭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그간 엄마가 아무리 돈을 버셔도 아무리 많은 가방을 팔고 만드셔도 이런 명품 가방은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엄마한테 꼭 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고 옆에서 아버지 또한 목소리를 보태셨습니다. 여자들이 뽐내면서 하나씩은 들고 다니는 그런 좋은 가방을 엄마 또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아버지는 내심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기뜸을 들였을 때부터 무척이나 반색을 하셨거든요.
아끼고 사는 게 습관이 된 지 오래다 못해 평생을 그렇게만 살아오신 엄마의 얼굴에 그제서야 천천히 설렘 가득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너무 예쁘다. 내 인생에 샤넬 가방이 다 생기네. 딸 하나 잘 둬서 내가 이렇게 호강을 하는구나. 가방을 조심스럽게 만지면서 그제서야 마음 놓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뭘 하셨던지 아시나요? 저에게 샤넬백의 역사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현재 어떤 모양이 가장 인기가 있는지 이런 것도 엄마가 알고 계셔서 제가 놀라서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엄마는 명품에 무지하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잘 알고 계셨죠. 청가방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것만 들고 다니셨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샤넬백이 생긴 이후 엄마는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으시는 원피스도 종종 장롱 밖으로 불러내셨고요.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가셔서 은근히 색조 화장품도 하나 둘씩 애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물꼬가 트이니까 멋지고 폼나게 꾸미고 지내실 줄 알게 된 엄마의 모습이 정말로 보기 좋았어요. 네 엄마는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큰 물에서 놀았을 사람이야. 지금도 봐라. 얼마나 우아하냐. 어디 부잣집 사모님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지. 아버지의 흐뭇한 미소와 팔불출스러운 면모를 보게 되어서 이런 점도 저는 너무 즐거웠고요. 민영아, 엄마는 있지. 내 인생의 첫 명품이 샤넬백이라서 그게 너무 기쁘고 좋아. 우리 딸이 선물해 준 거라서 그야말로 명품 중에 명품 같아. 엄마, 요새 꾸미고 다니시는 거 너무 보기 좋아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사고 싶은 것 좀 마음껏 사면서 그렇게 지내세요. 저 때문에 악착같이 아껴오셨던 거 저 이제 다 알아요. 하고 싶은 거 안 하시고 가고 싶은 곳 안 가시고 드시고 싶은 음식도 참으면서 그렇게. 두 분이 이악 물고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하신 거였는지 제가 어렸을 땐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이제는 누리셔도 되잖아요. 너 아직 대학생인데 사회생활도 아직인데 어떻게 마음을 놓겠니? 저 벌써 생활력 강한 거 안 보이세요? 제가요, 두 분 닮아서 생활력도 강하고 정신력은 더 강하잖아요. 뭘 하더라도 굶어 죽을 일은 앞으로 없을 것 같네요. 제 걱정은 마세요. 그리고 엄마, 미래만 너무 대비하지 마시고 현재를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미래 걱정만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엄마의 현재를 누리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쯤 돼서 그때부터 엄마가 미용실도 주기적으로 다니시고 꼭 뭘 사지 않으시더라도 백화점 같은 곳을 둘러보시고 취미 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죠. 젊은 날에 열심히 달려와 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결혼을 하려고 했던 저였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무례 앞에서 마음 다 식어버렸죠. 이제 결혼은 물 건너간 줄로만 알았고 죄송한 심정뿐이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꿈에서조차 상상한 적 없던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내가 더 미안하다, 민영아. 너 결혼하고 나면 그때 천천히 밝히려고 했는데 사실은 엄마가 많이 아파. 많이 아프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엄마 아니죠? 미안해.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우리 딸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는 것도 봐줘야 하는데 못할 것 같구나. 엄마가 시한부 환자이셨습니다. 결혼 계획이 있던 제 앞에서 그걸 숨겨오셨고요. 감쪽같이 속아온 제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아버지한테도 배신감이 들었고요.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삶이 얼마 안 남은 엄마의 뜻을 전적으로 따라주는 게 최선이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제 결혼이 엎어진 마당이라 이렇게 밝히게 되었다는 두 분 앞에서 저는 넋이 나가버렸고 멍하게 지내던 저에게 남편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엄마 이제 정신 차리셨고 멀쩡해지셨어.
그때는 괜히 그러셨던 거야. 우리 아버지도 엄마한테 사람이 왜 그렇게 무례하냐면서 화가 많이 나셨어. 남편이 빌었고 저는 울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남편에게 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어쨌든 결혼하려던 상대였으니까 그만큼 가까웠으니까 다 털어놓게 되더군요. 엄마가 시한부라는 걸 안 남편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풀어졌고 둘이 부둥켜 안고서 한참 울었죠. 다 알고 나니까 자연스레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졌고 저에게는 이 든든한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죠.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 우리 형준이를 보낼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눈앞이 캄캄해졌었나 보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사과를 해주셨고요. 좋으나 싫으나 앞으로 고부관계가 됐는데 갈등을 빚어봤자 저만 손해겠다 싶어서 그 사과 앞에서 알겠다며 수긍을 해드렸고 저 또한 태도가 지나친 게 있었다며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마냥 해맑았죠. 우리 엄마 이제 눈앞이 안 캄캄하고 잘 보이신다. 앞으로 문제 없을 거야. 이런 남자를 믿고 평생을 잘 살 수 있을지 그건 좀 애매했지만 서로 붙잡고 의지하며 살다 보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미천 하나 없이 결혼을 하셨지만 결국 앞만 보고 멋지게 나아가셨던 저희 부모님처럼 말이에요. 시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가정일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바깥일에만 관심이 지대하셨어요. 일, 지인 이런 것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잘 버시는가 하면 딱히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대신에 집안에 땅이 좀 있었습니다. 시할아버지께서 시아버지 앞으로 물려주고 돌아가신 작은 땅이 한 군데 있었고요. 남편도 그걸 알기에 내심 든든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았지만요. 땅이 있으면 뭐래? 거기 가서 농사를 짓기를 해? 아니면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기를 해? 그것도 아니면 남한테 빌려주고 돈을 받기를 해? 뭣도 아닌데 천년 만년 붙잡고 있고 돈은 안 되고 아유 속 터져. 그 땅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되게 짜증을 부리셨거든요. 하지만 그 애증 가득한 땅마저도 당신의 딸들에게는 별로 물려주실 생각이 없는 듯하였어요. 남편은 누나가 둘입니다. 결혼한 시누이들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집안 재산이 당연히 아들한테 가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둘 다 멀리 사는 시누이들은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보내왔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때마다 애들을 데리고 들리며 얼굴을 비추었고요. 기본적으로 도리를 다하는 자식들이었어요. 시부모님이 편찮으신지 어쩐지 궁금해하고 살피는 건 시누이들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것에 별 생각도 없어 보였네요. 남편은 어렸을 적에 자기 누나들을 제치고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해온 자식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딸들을 쥐잡듯이 하셔도 아들에겐 회초리 한 번을 안 드셨고요. 아들 사랑이 극심하시니까 내가 못마땅해 하셨던 것이구나. 어머님의 눈에는 무조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 보일 테니까. 객관적으로 엄청 잘난 여자가 아니라면 제 자리에 어떤 여자가 있든 시어머니께서는 눈에 불을 켜고 단점부터 찾으셨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남편이 저랑 결혼하겠다고 우겨대고 시아버지께서는 이제 아들로만 결혼시키면 자식 셋 다 시집 장가 보내는 거다. 왜 초를 치냐며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시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씩씩거리면서 꼬리를 마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환자가 있는 집안에 뭘 따지기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그냥 후딱 식이나 올리자고 하셨던 것이고요. 간단하게 열린 상견례 식사 자리에서도 그저 조용히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차리셨던 이야기나 아버지가 기계를 수리하러 다니셨던 일에 큰 관심을 보이셨던 게 유일한 그 자리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셨었나 보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상견례 자리에 들고 나오셨던 샤넬백 이야기를 꺼내셨던 거예요. 그거 왠지 진짜인 것 같던데? 네, 맞아요. 진짜인 걸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 오래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멀쩡해요. 어머, 그랬구나. 명품은 명품이네. 오래되어도 오히려 멋스러워. 네. 그래서 판매로 내놓으면 웃돈 주고 사가려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희소성이 있어서 가치가 높고요. 그리고 엄마가 소중하게 관리를 정말 잘해오셔서 상태도 좋아요.
그 외에도 저는 한참이나 시어머니 앞에서 샤넬백 이야기를 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사드렸던 거니까 저도 모르게 뿌듯한 심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제가 그때 샤넬백을 사드리는 것을 계기로 엄마가 그 이후로는 좀 누리면서 너무 팍팍하게 살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마음도 들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때 이후로 종종 엄마의 샤넬백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진짜 비싸다고 하더라. 근데 자기라면 오래되고 관리 잘한 샤넬백을 쉽게 안 팔 거래. 그만큼 가치 있어서 쉽게 팔기에는 아깝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만. 듣고 보니까 더 대단해. 네, 그렇죠. 몇 번 그 샤넬백의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는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버티는 데까지 버티시다가 끝내 영원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옷가게 안을 분주히 누비시던 젊은 날의 엄마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저는 정신 나갈 듯이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눈물을 쏟았으며 고모들 또한 통곡을 하셨고요. 그 무렵에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내일 하고 계셨던 친할머니께서는 엄마가 떠나신 걸 아시고 혼절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가 식구들은 의연한 모습이었어요.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잘 살아야 한다고 그러셨죠. 아버지를 붙잡고서 자식을 봐서 잘 살아야 한다고 하였고, 저를 붙잡고서는 이제 제가 아버지를 잘 챙겨드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외가 식구들의 그 담담한 모습에서 저는 엄마가 보여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심이 됐어요. 엄마의 흔적들이 세상에는 많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직접 만들어 두셨던 청가방을 하나 집어들었죠. 더 씩씩하게 힘을 내서 살아볼 참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셨던 엄마, 재주 좋으셨던 엄마를 제가 반이라도 따라간다면 성공이었죠. 주말이라 시댁에 들렀더니 저를 보신 시어머니께서는 의아한 목소리를 내셨고요. 너는 갑자기 가방을 뭘 그런 걸 가지고 다니니? 이거요? 저희 엄마 작품이에요. 이래 보여도 엄청 튼튼해요. 그럼 그건 샤넬백은? 샤넬백이요? 그건 그냥 집에 있는데요. 그래? 그거 나 줘라. 내가 잘하고 다닐 테니까. 네? 그걸요? 그건 저희 엄마 유품이에요. 유품이니까 죽은 사람 거잖아. 주인 잃었으니까 상관없지.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억지로 기운을 내서 시댁에 들렀건만 이딴 소리나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 그 가방은요. 제가 20살 때 쉬지 않고 일하면서 엄마 위해서 장만해드린 거였어요.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는 가방이에요. 남도 아니고 시어미가 쓴다는데 왜 그러니? 추억 얘기까지 하고 난리네. 기가 막혀서 같이 온 남편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 쪽에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가방 하나 가지고 왜 그래?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우리 엄마 쓰시게 좀 드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운함이 밀려오더군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저도 금세 감이 격해졌고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거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거 알았을 때 절망스러웠는데 그때 내 손 잡아주고 힘이 되어줘서야. 근데 이렇게 배신을 때려? 엄마 유품을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네? 이미 돌아가셨잖아. 우리 엄마는 멀쩡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분을 위해서 쓰는 게 맞지. 당신은 어차피 그 가방 직접 쓸 생각도 없지 않아? 쓸 것도 아니면서 왜 쓰고 싶다는 우리 엄마한테 안 드려? 그 가방이 어떤 의미인지 남편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갔죠. 제가 열불이 터지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의기양양해지셨어요. 그것 봐라. 네가 이상한 거지. 예, 나도 샤넬백 좀 들어보자. 집에 재산이 있으면 뭘 하냐. 내 평생 근사한 샤넬백 하나 마음 놓고 사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건 그때만 나온 거였다며? 가치가 높다니까. 나도 그런 것 좀 들어보면 안 되겠니? 어머님, 이렇고 저렇고 다 떠나서 그냥 제가 싫다잖아요. 왜 강요를 하세요? 뭐? 싫기는 뭐가 싫어?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시어머니께서도 감정이 확 격해지신 게 보였고 저한테 삿대질까지 날리셨습니다. 내가 최고 명품인 우리 아들을 기껏 내어줬더니 네가 이렇게 갚아도 되니? 배응망덕한 거사. 살면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옆을 쳐다보니까 남편은 시어머니의 발언에 감동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이 확 식었고 제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과 잘못 결혼한 거였죠. 최고 명품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거 반품할게요. 샤넬백 말고 여기 최고 명품 끼고 사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저는 차갑게 내뱉고 돌아섰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싸가지 없고 융통성 없다면서 끝까지 욕을 하셨고요. 남편하고 아직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였거든요. 그 덕분에 반품 과정은 아주 수월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모친상 겪은 충격 때문이겠지. 정신 차리고 나면 나한테 다시 돌아와. 우리 엄마는 내가 설득할 테니까. 남편은 개소리를 했는데 본인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요. 이 남자는 원래 이런 남자였구나 싶었습니다. 저한테 질척거리며 달라붙을까봐 일부러 그 개소리에 어느 정도 장단을 맞춰주면서 결혼 생활을 끝냈어요. 남편은 제가 시간 지나면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걸로 생각했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저는 시어머니께서 샤넬백을 크게 탐내시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죠. 약간의 심증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증을 찾을 차례였어요. 불륜 전문이라는 흥신소에 찾아가서 의뢰를 넣었고요. 와, 역시나 시어머니께 남자가 있었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밖에서 시간을 거의 보내시고 시누이들은 멀리 살고 이러니까 시어머니께서 들킬 일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겠죠. 저는 찾아낸 증거를 시아버지께 보낼까 하다가 아니다 싶어서 시누이들한테 보냈고요. 시어머니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리 모든 재산을 아들한테만 물려주려고 하신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엄마 짝사랑하는 딸만큼은 우스운 게 세상에 없다는 소리를 자주 하고 지내셨다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시누이들의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각자 가정도 이룬 상태였으니 재산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시아버지께서는 뒷목을 잡으셨고요. 이런 쓸모없는 너 일을 그르쳐서 멀쩡한 며느리를 놓치고 아들놈을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만든 주제에 그러면서 바람까지? 얼씨구야. 재산을 생각해서라도 두 분이 이혼을 하셔야 한다고 시누이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난리를 쳤다네요. 우리 엄마 불쌍하다고요. 그 앞에 대고 시아버지께서 냉정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래? 그럼 이혼 안 할 테니까 네 엄마는 앞으로 네가 모시고 살아라. 재산은 네 누나들한테만 주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즉시 태도를 바꾸더래요. 그냥 이혼하시죠. 당연히 시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졌고요. 아들 사랑이 그렇게 지극하시면 뭘 하나요. 아들이 개판인 것을요. 결국 두 분은 이혼했고요. 시어머니께서 잘 살아계시나 들여다보는 건 결국에는 시누이들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아휴, 일이 그렇게 되어서도 결국 그러는 모양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나중에 저한테 근황 알림차 연락을 줘서 이 모든 걸 알게 되었네요. 전 남편은 제 마음을 돌리려고 찾아왔었으나 제가 만나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요. 그 뒤로는 저를 찾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외가 근처의 동네에 자리를 잡았고요. 돌아가신 엄마를 본받아서 명랑하고 활기차게 그리고 성실하게 항상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는 일도 잘 풀렸으며 정말 착하고 성격 좋은 남자도 만나게 되었답니다. 저에게 생긴 새로운 시댁 식구들과는 서로 온정 넘치게 교류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찌나 흐뭇해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참, 엄마의 소중한 유품인 샤넬백은 제가 잘 보관하고 있는 중이에요. 평소에는 그저 보관만 해두는데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엄마를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제 어깨에 꼭 둘러져 있는 가방이랍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살고 있는 흔한 대한민국 중년 남자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제 사연을 들으시고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보통 아이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늘 엄마라고 답했지만 중학교 이후부터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는 아빠라고 답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옛날 사람 같지 않게 참으로 호탕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일이 많았기에 없는 형편에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아들 몫이었고 딸에게는 그런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만은 달랐어요. 제 위에는 2살 위의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아버지는 저와 누나를 모두 공평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누나가 잘못을 해도 호되게 야단을 쳤고 제가 잘못을 해도 호되게 야단을 치셨죠. 어릴 때는 주변 친구들이 다 아들이라고 대우받고 그런 것만 보다 보니 홧김에 아버지는 너무해요. 다른 집은 누나 있어도 무조건 아들이 최고라고 하는데 라면서 엉엉 운 적도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런 저를 달래주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호통을 치면서 똑같이 힘들게 키우는 자식인데 아들, 딸이 어딨어? 그리고 너보다 나이가 많은 네 누나가 더 고생을 하는 게 뻔하니 네 누나를 더 챙길 수 있음에도 안 그러고 있는 걸 감사하게 여겨! 라며 제가 가지고 있던 철없는 생각을 금방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느라 언제나 바쁘셨지만 그러던 중에도 저와 누나가 가서는 아버지를 부르며 귀찮게 굴면 하여간 녀석들 하면서 혀를 차시면서도 꼭 놀아주셨습니다. 가끔 약주를 하실 때는 저희가 가지 않아도 저와 누나를 덜렁 안아들고는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던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시기도 했죠. 아버지에게서 나는 술 냄새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만큼은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생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됐을 무렵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아직도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죽음이란 상실은 쉽게 묻히는 상처가 아니니까요. 아빠, 눈 좀 떠봐요. 아빠. 돌아가신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은 저였습니다. 시간이 이리도 오래 지났는데 그 광경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열이 많아서 체온이 높은 편이었는데 제가 만져본 아버지의 얼굴과 팔은 참으로 차가웠죠. 감긴 눈과 살짝 열린 입술, 그리고 뻣뻣한 피부, 흔드는 대로 종이장처럼 흔들리는 몸. 엉엉 울면서 엄마와 누나를 떠나가라 불렀고 제 목소리에 헐레벌떡 들어온 엄마와 누나는 아빠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119를 불렀습니다. 저희 가족은 혹시나 싶어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119 대원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19가 오는 동안 아버지 팔다리를 주물러 보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안간힘을 써봤지만 아버지는 미동도 없으셨어요. 저는 무력하게 구급대원이 와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모든 희망을 놓고 목 놓아라 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쓰러졌고 누나도 쓰러졌지만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걸리고 저희의 연락을 받은 조문객들이 장례식장에 들어올 때도 무감각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지켰지만 사실 그때까지도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연하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슬픔에 복받친 어머니와 누나가 눈물을 흘려도 저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둘을 달랬죠. 하지만 화장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아빠, 가지 마요, 아빠. 우리만 두고 가면 어떡해요. 아빠. 미친 듯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더 차가워진 얼굴.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 염을해서 그런지 아버지는 한층 더 이승보다 저승에 가까워진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제 머리를 헝클어줄 것 같은데 아무런 미동도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빠가 정말 돌아가셨구나
그때서야 가슴 깊이 실감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생활은 팍팍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저와 누나를 키우느라 너무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을 하는 동안 집안일만 하셨기에 마땅한 직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희를 키워보겠다고 어머니는 일이란 일은 다 찾아다니며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야 했습니다. 저와 누나는 아직 어려 돈을 벌 일을 할 수 없다 보니 어머니가 일하시는 동안 서로 분담을 나누어 집안일을 하곤 했죠. 덕분에 저는 남자애답지 않게 어린 나이부터 요리, 빨래, 설거지 등 집안일에는 도가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누나가 성인이 되고 나서 누나 역시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직장 생활을 했기에 그 이후부터는 거의 제가 다 전담하며 집안일을 했죠. 힘들기는 했지만 싫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누나도 다 저희 가족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아는데 제가 겨우 집안일 정도로 투정을 부릴 순 없었죠. 수아가, 너는 공부해서 대학 가라. 집안일을 걱정하지 말고 대학 가거라. 아니에요, 엄마. 나 안 갈래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라도 원하는 공부해서 대학을 가라고 반드시 지원해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안 그럴 거라고, 나도 성인 돼서 누나처럼 일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대학에 가기 싫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공부를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고 싶었던 쪽에 가까웠죠. 대학교란 세상도 궁금했고요. 그러나 누나도 대학을 가고 싶은 상황에서 집을 위해서 일부러 바로 취직을 한 거였는데 저 혼자서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기는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누나는 그런 제 생각을 꾸짖었습니다. 너 괜히 내 생각한다고 기회 놓치지 마. 그건 바보야. 나는 대학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괜찮았던 상황이었어. 너만큼 공부에 신경 쓰던 편도 아니었고 오히려 네가 대학을 가야 내가 너 보고 대리만족이라도 하지. 누나는 그런 말로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누나 덕분에 저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지금도 전 제가 대학 간 건 모두 누나와 어머니 덕분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리고 그때쯤 집안 사정도 조금 나아져서 고향을 떠나서 조금 더 도심으로 이사도 갔습니다. 저는 새 집에서 3개월 정도 있다가 대학 개강 기간에 맞춰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혼자 서울살이를 하는 것은 재밌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참 외로웠습니다. 어머니와 누나와 평소 사이가 좋았기에 바쁘더라도 늘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는데 서울에 동떨어져 있다 보니 생각보다 쓸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 누나와 살 때도 아버지가 그립다고 느끼긴 했지만 이래저래 공부하고 집안일하고 어머니랑 누나랑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기 전에나 어렴풋이 떠오르는 정도였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자연스레 그 빈자리를 아버지 생각으로 채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슬퍼하면 아버지도 속상해할 거라고 생각하고는 꿋꿋하게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 성적도 잘 나오고 남는 시간에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다 같이 MT를 떠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동안 MT를 갈만 하면 학교 내에서 사건이 터지거나 아니면 멤버 누가 시간이 안 돼서 미뤄지기를 반복했는데 처음으로 다 같이 시간이 맞아서 함께 버스를 타고 MT를 떠나기로 했죠. 펜션도 크고 근처에 냇가도 있어서 무척 기대가 됐습니다. 근데 MT를 떠나기 약 3일 전, 그동안 한 번도 꿈에 나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꿈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꿈인 줄도 몰랐어요. 제가 어떤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저를 마주보고 있는 상태로 서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런 저를 묵묵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안 된다,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뭐가 안 돼요, 아버지? 하고 물으니 아버지는 앵무새처럼 안 된다는 말만 하다가 마지막에 가지 말라는 한마디를 남기고는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순간에 잠에서 깼죠.
보통 꿈을 꾸면 금방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상하게 그때는 깨고 난 뒤 시간이 꽤 지나도 꿈 내용이 생생했습니다. 어쩐지 이상한 기분에 저녁까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고 수아가 몸 건강히 잘 있니? MT 간다더니 언제 가는 거니? 네, 어머니 잘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꿈에 아버지가 나왔거든요. 네 아빠가? 그 양반은 내 꿈에도 안 나오고 수정이 꿈에도 한 번을 안 나오더니 내심 아들이 제일 좋았나 보네. 아들 꿈에만 나오고. 저도 이번에 처음 꾼 거긴 한데 내용이 조금 이상해서요. 꿈에 아빠가 있어서 가서 뭐 하냐고 말을 걸었는데 계속 안 된다고만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바로 꿈에서 깼고요. 제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머니는 바로 제 동아리 MT가 생각나신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꿈에서 깨고 난 뒤 동아리 MT 생각이 나긴 했는데 제가 괜히 꿈에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와는 다르게 네 아빠가 그렇게까지 나와서 이야기할 정도면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닐까 싶다. 꼭 가야 하는 게 아니면 너라도 빠지면 안 될까? 엄마가 걱정이 너무 되네. 라며 제가 MT를 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일단 조금 더 생각해보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염려를 하는 MT를 굳이 부득부득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MT 전날에 아이들에게 못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시간이 빈 저는 집에서 오랜만에 TV를 보고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불난 듯이 울리길래 뭔가 하고 보니까 저희 동아리 멤버들이 MT를 가기 위해 탔던 버스가 전복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동아리 사람들은 다 멀쩡했지만 워낙 큰 사고여서 한 명이 죽기까지 했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만일 제 꿈에 아빠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예정대로 MT에 갔으면 저 역시 그 사고 현장의 피해자로서 있게 될 수도 있었던 거니까요. 아니, 네 아빠가 너를 구해줬나 보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놀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니 어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키며 아버지가 저를 구했다는 말을 연신 반복하며 훌쩍이셨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눈물에 울음이 터졌고요. 정말 아버지가 절 살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걱정 말라고 어머니를 다독이고 주말이 지나서 학교에 간 뒤 동아리 사람들과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 원래 MT 가려고 했는데 사실 가기 3일 전쯤에 아버지가 나와서 자꾸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불안해서 중간에 빠진 거거든. 근데 너네 사고 났대서 너무 놀랐다. 진짜? 예지몽 그런 건가? 제 이야기에 동아리 사람들도 다 놀라면서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산 거라며 묘라도 한번 다녀오라더군요. 아버지 묘는 고향에 있었기에 명절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면 멀어서 못 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꿈에 나와서 저를 살려주신 만큼 당연히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혼자 아버지 묘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시겠지만 아버지가 준 기적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32살쯤 됐을 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직장 내 사람들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첫눈에 반해서 사귀어 줄 때까지 쫓아다녔고 사귀면서도 내내 행복하고 좋아서 최대한 빨리 결혼하고자 돈도 열심히 벌었거든요. 이제 슬슬 결혼하자고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던 때 어김없이 아버지가 꿈에 나왔습니다. 꿈의 내용은 별거 아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막 달려오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가 여자친구 손을 잡고 있는 제 손을 떼더군요. 그러고는 안 된다고 거듭 외쳤습니다. 예전에 버스 사고 전에 꿨던 꿈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친구였는데도 일순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친구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꿈 같은 건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
저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가희라는 아이에게서 전화가 온 걸 발견했어요. 가희라는 친구가 있었나? 여자친구와 저는 당시 서로 모든 생활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가희라는 이름의 이 친구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친구였죠. 순간 느낌이 쎄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 전화를 대신 받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소라 핸드폰 아닌가요? 놀랍게도 들려오는 목소리는 굵은 톤의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제 목소리가 들리자 당황하더니 이내 전화를 끊더군요. 너무나 이상했죠. 전 그날 이후 가이란 이름의 남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너무 과한 처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여자친구의 뒷조사를 했어요. 뒷조사를 하면서도 설마 뭐가 걸리겠어? 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조사를 통해서 여자친구가 사실 애가 둘이나 있는 이혼녀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한테는 한 번도 결혼을 했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는 나이까지 속인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까맣게 속고만 있었으니까요. 그 길로 저는 바로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다시 한번 아버지가 제 인생을 구했다고 생각했죠. 큼직하게 생각나는 것은 저 두 가지지만 아버지는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일을 앞두었을 때 제 꿈에 나오셨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꿈에 나온 덕에 큰 고비를 2번이나 넘겼던 저이기에 아버지가 꿈에 나올 때면 아무리 마음을 먹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2번, 3번 더 고사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심 뭔가 일이 있으면 오늘 밤 꿈에는 아버지가 나올까? 하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너무 아버지에게 의존해서일까요? 거의 몇 년간 아버지는 더 이상 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꿈에서라도 아버지를 볼 수 있었다는 게 좋았던 저는 이제 기억에서도 점점 흐릿해져가는 아버지가 너무 그리웠죠. 어머니와 누나에게도 혹시 아버지 꿈에 나오고 그래? 하고 물었지만 기껏해야 개꿈처럼 한두 번 본 이후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쉬운 마음으로 내심 아무런 내용이라도 좋으니 아버지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살았지요. 그 사이 저는 좋은 사람과 결혼도 했고 아이도 갖게 되면서 아버지와 같은 어엿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가장이 되니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당시 일만 해야 했던 아버지의 심정을 더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저와 누나를 챙겨주신 아버지의 깊고 따스한 마음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제 뜻대로 되지 않듯 모아둔 돈을 다 끌어모아 길을 쓰고 차린 사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것도 친한 지인에게 거액 사기를 당한 거였지요. 믿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충격이 더 심했습니다. 그 후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지고 집 밖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술만 먹으며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때의 저는 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딘지 넋이 빠져도 한참 빠진 사람이었죠. 옆에서 아내는 어떻게든 생활을 꾸려나가려고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저 술만 먹으며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가길 바랬습니다. 아내도 이런 제 모습이 답답했는지 제게 울며불며 소리를 치고 돌아와 달라고 사정했지만 저는 귓등으로 울렸고 아내는 자기 선에서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날 어머니와 누나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엉망이 된 제 꼴을 보곤 기겁부터 하셨어요. 수아가 이게 무슨 일이니? 그리고 절 붙잡고 엉엉 우셨지요. 마음 여린 누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누나도 제 모습이 속상했는지 저 밖에서 작은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훌쩍거렸죠. 사업이 망한 후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아 오랜만에 본 가족이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니 그땐 저도 그런 제 모습이 수치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숨을 쥐구멍이 있다면 어디론가 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 제 손을 잡아주시며 절 다시금 일으켜주신 말을 하셨습니다. 수아가 너에겐 처도 있고 우리도 있잖니. 세상엔 돈이 있어도 가족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많단다. 수학이 너에겐 아직 희망이 있어. 힘들겠지만 천천히 해보자. 응? 내 아들
엄마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 그러자. 당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사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해준 말이었어요. 수아가, 세상엔 돈이 있어도 가족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많단다. 그러니 아버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지. 너희가 있으니까. 그 순간 아버지의 말이 떠오르면서 한 줄기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전 그날 누나와 어머니를 보고 조금씩 술에서 벗어나고 정신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 누나에게 물질적인 도움도 받았습니다. 누나는 자신이 회사를 다니며 힘들게 모은 돈을 저에게 주어 다시 해보라고 했고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었죠.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가족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그때부턴 죽도록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했던 노력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힘들 땐 아버지 얼굴을 꺼내보며 잠든 가족의 얼굴을 보며 버텨내려 했습니다. 어머니께선 저와 아내가 월세방에 살아야 할 처지가 되자 돈을 아껴주기 위해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며 저희 집으로 들어주셨고 덕분에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빚을 갚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회복될 때까진 5년이 걸렸네요. 5년 후 저는 누나에게 빌린 돈도 갚을 수 있었고 회사도 나름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즈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나더군요. 아버지께서 5년 동안 한 번도 꿈에 나오시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얼굴을 꺼내보며 힘든 시기를 이겨냈던 터라 꿈에서라도 꼭 뵙고 싶었는데 아버진 얼굴을 비추지 않으셨습니다. 참 그립고 안타까웠죠. 꿈에서 뵈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 저도 어느덧 나이를 먹었고 자식들도 덩달아 나이가 들었죠. 그런데 인생이 마냥 순탄할 수는 없는 건지 또 한 번 절 흔드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은 병이었죠.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전혀 내색하지 않으신 터라 모르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이미 징조를 느끼고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본인이 내과를 찾으셨고 큰 병원으로 가보란 소리에 담담히 검사를 받으시더니 암이라는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다 큰 자식이었지만 저는 어머니가 암이란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착잡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언젠가 나이든 부모를 모시다 보면 분명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긴 했어도 막상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결코 덤덤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했는데 내가 괜찮을 거라고 했어. 괜히 그렇게 말했나 봐. 누나는 어머니의 암 선고를 듣자마자 자기 탓이라며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도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던지라 많이 울었습니다. 전 정신을 붙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니 어떻게든 치료에만 힘쓰자고 결심했죠. 그때부터 어머니 간호에 돌입했습니다. 회사 일도 조금 다른 사람에게 미뤄두고 어머니를 보살피는 데 집중했죠. 아내가 대신 하겠다 했지만 제가 하지 않으면 왠지 후회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머닌 암투병을 하시며 유독 아버지 얘기를 많이 꺼내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꺼내신 적은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니에게 청혼을 했는지, 어떤 노래를 좋아하셨는지, 때론 아픈 와중에도 아버지가 부른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기도 하셨습니다. 그제야 저도 누나도 어머니가 내색하지 않았지만 내심 아버지 많이 그리워했던 걸 알 수 있었죠. 사실 어머닌 아버지가 그리 돌아가신 후 저희 앞에서 늘 강한 모습만 보여주시느라 아버지 얘기를 일부러라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추억하고 싶어 이것저것 물어도 잘 기억이 안 난다며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시곤 했죠. 그것 때문에 어린 시절 저와 누나가 좀 속상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약해지시자 부쩍 아버지 얘기를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그간 얼마나 혼자 그리워하셨을까 싶어 눈물이 흐르더군요. 어머니, 잘 이겨내고 계세요. 조금만 힘내세요. 아픈 사람 옆에선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지만 어머닌 제 손을 잡아주며 도리어 믿는 구석이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수술을 받고 난 후 굉장히 차분하고 강인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머니의 말처럼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던 어머니께선 수술을 받고 난 이후 회복 속도가 다른 환자들보다 빠르셨고 본인이 워낙 의지가 강하셔서 의사도 놀라게 했습니다. 어머니 병세가 다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불안했던 저도 어머니가 천천히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자 마음을 서서히 놓을 수 있었고 아내도 누나도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 다시 밝은 모습으로 명절날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명절날이 참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명절날 아내가 누나와 함께 전을 부치고 완쾌된 어머니가 제 아들 녀석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이게 행복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아버지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을 좋아하셨던 아버지께선 명절날만 되면 좋아하시는 술을 놓고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때마다 저와 누나를 바라보며 이 녀석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 함께 손주들과 둘러앉아 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은 꼬리를 물고 연달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안고 볼을 부비시던 아버지의 까칠한 수염,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며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엉덩이를 두들겨 주시던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몸에서 흘러나오던 알싸한 술 냄새, 저를 그윽하게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다정한 눈빛, 이 모든 것들이 거대한 힘으로 저를 한데 덮쳐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제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하셨던 말씀도 생각이 났지요. 수아가, 엄마랑 누나 말 잘 들어야 한다. 진짜 멋진 사나이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거거든. 왜 그래야 돼요? 누나는 나 괴롭힌단 말이에요. 아까도 아빠가 안 볼 때 장난감 막 뺏어가고. 여자 말 들어서 후회할 게 하나 없어요. 특히 우리 집 여자들은 눈물도 많고 마음도 여리니까 수아기 네가 커서 잘 지켜줘야 해. 할 수 있지?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찌르르 울리면서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같이 밥상을 두고 빙 둘러앉아 있는데 어머니 입에서 문득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얘 수아가, 너 요즘 아버지 꿈 안 꾸니? 저 최근에 한 번도 꾼 적이 없어요. 요즘은 섭섭하게도 아버지가 안 나오시네요. 그런데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더니 자기 꿈에 아버지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 수술 받았던 날 있지 않니? 그 전날 흐릿하지만 분명 네 아버지였던 것 같아. 병실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어떤 두툼한 손이 내 손을 톡 잡더라고. 난 처음에 수학이 네 손인 줄 알고 가만히 잡고 있었는데 옆을 보니까 글쎄 네 아빠 얼굴인 거야. 눈을 떠보니 꿈이었는데 그때 네 아빠 보고 마음이 얼마나 놓였는지 몰라. 이 양반이 나 지켜주는 것만 같아서 말이야.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선 저희 식구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스쳐 지나갔죠. 혹시 어머니가 말씀하신 믿는 구석 이런 게 이거였어요? 그래. 맞단다. 어머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제야 전 어머니의 강인하고 차분했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도요. 허망하게 가버리셨지만 그 오랜 세월 저희 지켜보고 계시면 힘들 법도 한데 여전히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기둥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걸요. 어머니의 얘기에 저희 식구들은 또다시 눈물바다가 되었고 조용히 각자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층 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며 할 수 있는 한 효도를 많이 하려 했습니다. 별다른 게 아니고 전보다 얼굴을 자주 비춰드리고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는 거였죠. 어머님 그걸 가장 좋아하셨고 아버지도 분명 좋아하실 거니까요. 하지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놓친다고 제가 이루어 놓은 회사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난 후에도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할지 딱히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 더욱 괴로웠습니다. 지금껏 이런 적이 없었는데 사업이 안정적으로 흘러간 이후 처음 맞는 가장 큰 위기였지요.
일단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도 돌려보고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고 있었지만 저도 지쳐가고 직원들도 지쳐가고 정말 모두가 힘들었죠. 아내는 나날이 안색이 안 좋아져 가는 저를 보며 걱정도 많이 했고요. 당신 좀 쉬어. 일 너무 무리했어. 지금은 모두가 힘든 때잖아. 이럴 땐 쉬어가는 것도 필요해. 아니야, 괜찮아. 직원들이 못 쉬는데 내가 쉴 수 없지. 저는 절 따라줬던 직원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버티려 했습니다. 허나 저와 거래했던 곳들이 하나하나 망해가면서 저희 회사는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흔들리기 시작했고 저도 정신을 잡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또 한 번 그때처럼 술에 빠져 허우적거리진 않았건만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려 약을 처방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심해졌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도뿐이었습니다. 혼자 방 안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긴 한 건지 어느 날부터 몸이 너무 피곤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천근만근 몸이 무겁고 눈 떠서 감을 때까지 무언가 커다란 돌멩이가 절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겨울바람을 맞으며 흘러가던 어느 날, 석 달 전부터 제 꿈에도 아버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자주 나오실 때도 이렇게까지 매일같이 꿈에 나온 적은 없었기에 참 낯선 일이었습니다. 이리 와봐라. 이리 와. 수아가 이리 오래도. 꿈에 나온 아버지는 어떤 산둔성이 근처에서 저를 보고 계속 이리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몇 걸음 다가가려고 하면 꿈에서 깼죠. 이런 내용의 꿈을 거의 하루도 안 거르고 꿨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몇 년 만에 다시 보는 아버지 얼굴이 반가웠을 뿐이었죠. 그래서 어머니와 누나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오랜만에 아버지 꿈에 나왔어요.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자꾸 무슨 산 같은 데서 이리로 오라고 하시네요. 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수아가 너 꿈에서라도 절대 아빠 따라가면 안 된다. 큰일 나. 왜요? 죽은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따라오라고 하면 큰 우환이 생겨. 아이, 설마요, 엄마. 정말 처음엔 설마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 말을 하시니 어렸을 적에 TV에서 봤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에게 전화통화를 한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는 꿈에 나와서 똑같은 행동을 하셨거든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섬뜩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이 끼쳤던 건 꿈을 꿀수록 아버지가 서 있는 곳이 익숙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선명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아버지가 묻혀 계신 선산 주변인 것 같았습니다. 장소를 특정하고 나니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 조상들이 묻힌 곳이긴 하나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문득 꿈속에서만 아버지를 안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은 뒤로는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날 때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묘소에 가서 소주라도 뿌려드리면 아버지가 나에게 서운한 게 있으면 풀리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잡고 선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아버지 묻혀 계시는 선산 근처에 도착하니 꿨던 꿈이 선명해지면서 아버지가 매번 서 계셨던 나무가 보였습니다. 묘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고 산 가장 아래에 심겨져 있는 나무였죠.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오묘한 마음으로 그 나무에 다가갔습니다. 주변에 다른 나무들도 많았지만 그 나무는 유독 크기도 크고 가지도 굵었죠.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게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세월의 흔적인지 그 부분을 손을 휙휙 저었더니 빨간색 띠가 밑둥을 감싸며 묶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난 후 이상한 직감이 들었어요. 이 나무에 무언가 비밀이 있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왜 다른 나무들은 멀쩡한데 이 나무만 띠가 둘러져 있지? 라는 의문이 들면서 앞에 쭈그리고 앉아 떨어진 잔가지들을 주워서 땅을 팠습니다. 근데 얼마 파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뭇가지 끝에 뭐가 걸렸습니다.
자잘한 돌인 줄 알고서 빼내기 위해서 주변을 같이 팠는데 안에 있던 건 돌이 아니라 웬 나무 상자였죠. 오래됐는지 흙냄새가 엄청 진했어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상자 안에는 제가 상상치도 못한 게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긴 땅 문서를 발견했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땅 문서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뭐? 땅 문서? 라며 놀라셨고 저는 바로 집에 올라가겠다며 누나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집으로 가는 버스를 끄는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땅 문서를 고이 접어놓은 상자를 품에 꼭 안고 집까지 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분명 땅 문서에 적혀있는 이름은 아버지였기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임이 확실했어요. 사정 설명도 없는 갑작스런 부름에 졸지에 집에 오게 된 누나는 대체 무슨 일인데? 라며 궁금해했고 저는 상자를 거실에 내려놓고는 땅 문서를 꺼내어 누나와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 양반이 이런 땅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살아생전 그리 넉넉지 않은 집안이었기에 저희는 물론 어머니조차도 땅이란 게 있을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미신을 그렇게 믿었다. 선산에다가 묻어두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예전에도 나랑 같이 돈도 묻어두었던 적도 있었어.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조상들이 기운을 넣어주는 게 더 좋다고 말이야. 그 돈은 금방 다시 찾았었지만 이런 집문서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급작스럽게 가서 이건 미처 말 못했나 보구나. 어머닌 말씀하시는 내내 아버지 생각이 더 나셨는지 엉엉 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위로하다 아내에게 전화를 해 이 사실을 알렸고 제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던 아내도 놀라 말을 잇지 못하다 너무 잘된 일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일단 얼마 안 되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집은 당장 한 푼이라도 더 있으면 그거로 좋았기에 어머니에게는 집에 있으라고 하고 누나랑 함께 다음날 등기소에 가서 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땅이 개발 예정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땅값이 무려 5억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누나는 그 금액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졸지에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때문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죠. 등기소를 나오며 저는 누나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드리니 어머니 역시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기에 묻지 못하셨지만 아무래도 저희 세 가족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마지막까지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껴오던 땅까지 내어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고향으로 잠시 돌아가 아버지 묘에 들려 소주를 묘지에 뿌리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연신 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몰라서 누나와 함께 주변 땅을 일주일간 덮어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법적 절차를 다 마친 상태고 가족들이랑 상의해서 땅을 처분해가지고 돈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회사 사정도 조금은 나아졌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말 단 한 번도 그립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셔서까지 저희 가족을 챙겨주시는 아버지 덕에 근래는 그리움이 조금 더 깊은 것 같습니다. 나이 먹고 아직까지 아버지 품에서 보호받는 것 같아서 괜히 부끄럽네요. 이렇게까지 챙겨주지 않아도 되니 다음에는 조금 더 편하고 좋은 모습으로 꿈에서 자주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늘에서까지 저와 엄마 그리고 누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